그런데도 아직까지 원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선거 공판 앞에서 모여들어서 원세훈한테 거수경례를 하고 그걸 또 원세훈이 웃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세훈이 넥타이를 차고 웃는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막상 나올 때는 포송줄에 묶여서 넥타이도 풀어서 없는 채로 네, 원래 그 수감될 때는요. 네. 넥타이 풀고 벨트 풀고 다 풉니다. 아 그래요? 자살할까봐. 예, 그러니까 이 끈에 뭐 넥타이, 목걸이, 뭐 장신구, 예. 모든 장신구 기본적으로 옷은 놔두는데 네. 벨트까지 풀러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법정 구속될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예상 못했겠죠. 네, 네. 이때 부인이 이 법정 앞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원장님에게만 죄가 있나. 판사 중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새로운 판사의 판결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에는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 말은? 명박이? 그러면서 화가 나서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해요. 그 원세훈이 도망 다니는 거를 그 뉴스타파에서 추적해서 찍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 그 원세훈 부인의 표정도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세훈이요. 자기 죄를 감경받으려면 이명박이를 그렇죠. 내놔야 돼요. 그 독대로 그 계속 보고했다는 정황 증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죠. 국정원장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증언만 해줘도 돼요. 그럼요. 근데 원세훈이 이미 징역을 살았어요. 또다시 들어간 상황이잖아. 원세훈 입장에서는 이제 주물럭주물럭 해야 돼요. 이명박이가 나한테 이거 시켰어를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는데 자필 진술서. 나이라는 것도 있다고. 징역 4년. 또 어떤 재판이 또 열릴지도 몰라. 지금 나오는 증거들로 보면. 징역 4년 끝나고 나오면 70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살게 된다면 원세훈 입장에서는 이명박이를 이름을 이제 내놔야죠. 그렇죠. 더 이상 데리고 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 원세훈이 4년에 더해서 만약에 7년, 8년, 10년 정도를 더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죽어서 나와요. 이제 말년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건지.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내내 보면은 아까 프나님도 얘기했지만 2012년 대선 기간에 이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던 부정선거 논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바로 2014년 4월 15일 날 국정원장이 사과를 하죠. 국민들한테. 4월 15일 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세월호가 가라앉았고요. 그다음부터 대한민국 정권이 마구 폭주를 하면서 염치와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권으로 치달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부정선거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내내의 9년 동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뭐 종편이든 보도 채널이든 다 하는 이야기니까 거기서 안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박근혜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임이 사실 법에 의해서 거의 확정돼가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2.12 같은 것이 사실은 내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전두환 노태우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애우 같은 거 물론 박근혜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애우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박근혜도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대통령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역사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법리적으로는 완벽한 게요. 이 원세훈 재판이 뭐냐면 2012년도에 국가기관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댓글 활동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대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용판이 나타나서 무죄라고 뻔뻔스럽게 선언하고 그리고 박근혜가 그 무죄라고 기자회견하는 거를 미리 알고 토론회에 나와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그랬었죠. 우리가 기억을 들려보면. 자, 그리고 박근혜가 2012년 12월 20날 새벽에 대통령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임기 내내 나왔던 게 이 부정선거 논란이고 지금까지 재판이 끌고 왔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이제 뭐 개표 조작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하잖아요. 예. 국가기관들이 국정원만 개입한 것도 아니야. 경찰도 개입했고. 웬만한 정부 조직은 다 개입했어. 예. 그렇죠.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은 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명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논란될 필요가 없어요. 국가기관이 특정 정치 세력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엄벌이 취한다는 아주 디테일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예. 그 자체가 부정선거잖아요. 아니, 이건 예. 목적이 없어도 처벌하게 만들어야 돼요. 국가기관은. 왜냐하면 목적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법에다가 목적성을 집어넣었을 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게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조항을 집어넣는 건데 국가기관은요, 공무원은요, 선거 중립이 의무화돼 있어요. 법에. 아, 그렇지. 정치적인 중립을 띠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요, 일단 불법이에요. 목적을 따지지 않고 내가 민주당 당원을 내가 이제 국가 공무원이에요. 구급 공무원인데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출직만 빼고. 그래서 내가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겠다면 바로 처벌받아요. 이런 것처럼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명문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성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뽑히고 나서 같이 경선했던 주자들인 안희정, 이재명, 최상 시장 이런 분들이 전혀 문재인 지지 발언을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정치 중립성의 의무를 갖고 있는 공무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논란은 어떻게 번졌냐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부처인 국정원이 빨갱이, 좌파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상에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라고 이제 쉴드를 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심리전이라는 표현을 썼어. 예. 대한민국의 정권을 이렇게 흔들 목적으로 북한의 빨갱이들이 연결이 됐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취지야 이런 식으로 했고요. 예를 들면은 원세훈이 지금까지 법의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원세훈이 했던 말에 대한 증거들은 국정원이 내놓지를 않았어요. 원세훈의 뭐 원장님 말씀에 의해 국가기밀사항이라고 해서 원세훈 부분만 싹 지워버리고 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증거가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 이 판결을 내린 김대용 판사인가요? 부장판사? 이런 분들도 최근에 나오는 증거들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계속 증거는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재판 내에 들어온 증거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어떤 상황만 놓고 그 사람들 쉴드만으로 원세훈은 직접 개입한 정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무죄 비슷하게 뭔가를 내버리면 그러면 사법부는 또 어마어마한 원성을 듣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 이 재판의 판결은 사실은 정권이 바뀐 것 플러스 자기들이 완전히 메스 당할까봐 두려운 어쩌면 권육지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특히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와 일반 평검사들 간에 지금 안에서 내부 투쟁이 굉장히 강하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양승태가 너무 그동안 정권의 그 아부만 하는 그런 대법원장의 모습으로 너무 강하게 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이 2심 재판부에서 뭐 대법원을 향한 큰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라고 보고요. 양승태가 이제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임기가. 그 전에 빨리 내려가라는 신호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신호는 그 검찰에서 이 연기 요청한 것을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검찰 보고 재수사를 해서 다른 제목으로 다른 사항으로 재수사를 해서 또다시 기소를 하라라는 어떤 그 법원에서도 암묵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은 검사들이 아마 다시 법리 검토를 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닌 그렇죠. 거죠. 해결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트위터 활동하면서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3.15 부정선거처럼 네. 원세훈은 사형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국기문란이라는 게 뭐냐면 국기라는 말이 포괄적인 의미인데 국가의 기본을 뜻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최소한 선거만큼은 공정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최고 원리야. 그렇죠. 근데 그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흔들어 버리는 게 국기 사범이라는 거거든요. 국기 위반 사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때가 최인기였던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이승만 정권 때 3.15 부정선거에 사형당한 사람이잖아요. 내무부 장관 당시에. 거기에 준하는 형태를 물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게 사실 아까 내란이라고 하는 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형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제가 잘할 수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러니까 12.12 내란과 준하다는 거예요. 국기를 흔들어 버린 게 군대이냐 사이버 국정원이냐의 차이인 것뿐이지 그렇죠. 사실은 내란에 준하는 대통령을 바꿨으니까. 트윗으로 그런 걸 쓰셨네요. 원세훈 이 새끼야 18대 대통령은 문재인 아니냐 이렇게 올리셨네요. 그럼 19대는 누가 됐을까요? 나 궁금하다 야. 아 진짜? 그런 얘기 한번 해보자고. 이거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너무 좀 질리고 18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어. 그러면 지금 한참 이제 대선전이 시작되는 분위기예요. 이제 후보 선출 그렇지, 끝났고 그렇지. 이제 경선 끝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그러네 시기가. 박원순 시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역사는 가정은 없지만 예. 상상을 해보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18대는 됐죠. 그럼 내가 봤을 때 안철수는 탈당할 이유가 별로 없었어요. 안철수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일 수도 있어. 안철수와 박원순 시장님이 아마 두 분이 아마 피 터지게 싸우는 아니, 상황. 18대 때 문재인 대통령을 했어도 안철수의 삽질은 드러났을 거라고 봐요. 아, 그 정치하는 과정에서 그 빈곤한 철학과 그런 그 행동들이 드러나서 인기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 난 같은데. 반댈세. 예. 안철수는 사실은 여당 의원 체질이야. 그러니까 여당이 민주당 정도의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그러면 콘텐츠 안 내도 뻔한 소리만 해도 지지를 유지하고 그래서 잘한다. 어쩌면 지금쯤 안철수 대세론이 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아유. 그건 또 생각해보면 끔찍하네. 아찔하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재명 시장은 지금처럼 위상 만들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이재명 시장의 컨셉은 오목하던 시절에 정권에 대항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예. 내 불이익 무릅쓰고 투사 예. 같은 거야. 근데 정권이 여당인 경우에는 그게 그렇게 튀기는 힘들었을 계열성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사람들로부터 많은 환호를 받았던 게 지난 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광장으로 모였을 때 나와서 한 사이다 발언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했던 본인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저도 뭐 강연을 몇 번 들었지만 나는 카트칼이다. 나는 그 큰 장군도를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고 카트칼로 샥샥샥샥샥 한다. 본인의 표현대로 하면 그랬거든요. 샥샥샥. 그 상황이고 18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금 현재 같으면 임기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예. 아이, 아까워라. 이게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찔해요. 지금 잘하는 모습을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그 깊이 적폐의 깊이까지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어떤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생기는 훨씬 잘하는 대통령 이런 예. 느낌도 있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세월호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맞다. 그랬겠네. 그러네. 아이씨. 다 구출했겠네. 역사의 가정이란 건 참 웃자고 시작한 이야기였는데 임팩트가 크네요. 아프다. 그때 같으면 그 안개 속에 세월호가 출항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철문을 모르는 굳이 그렇게 싣고 갈 이유도 그런 없었고. 세월호를 구입하는 일이 없었겠죠. 아, 그건 이명박 때 임과 때 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과도하게 안전교제가 풀린 거였기 때문에 어. 그 바로 조정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뭐 어찌됐건 그 역사의 없는 가정들을 통틀었을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운명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어찌됐건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19대에 당선될 운명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란 없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역사에 있어서 죄악들은 단죄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만 만들어지는 역사라는 게 있다니까? 맞아요. 그게 적폐들이라고 우리가 적폐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 악들이 쌓여서 그게 거하게 됐을 때 덩어리가 커졌을 때 한 방에 민중이 반발하고 그 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민중의 목소리에 의해서 그 거악들을 뿌리째 한 번에 뽑아버릴 수 있는 사실은 계기가 지금인 거죠. 2012년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if 만약에를 되뇌이는 것도 사실 의미는 없고 드러난 어떤 죄들은 정확하게 단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원세훈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 세력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엄벌이 취한다는 아주 디테일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예. 그 자체가 부정선거잖아요. 아니, 이건 예. 목적이 없어도 처벌하게 만들어야 돼요. 국가기관은. 왜냐하면 목적성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법에다가 목적성을 집어넣었을 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빌미가 되거든요. 그게 단서라고 그래요. 단서 조항을 집어넣는 건데 국가기관은요. 공무원은요. 선거 중립이 의무화돼 있어요. 법에. 아, 그렇지. 정치적인 중립을 띄게 만들어놨어요. 법에.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면요. 일단 불법이에요. 목적을 따지지 않고 내가 민주당 당원을 내가 이제 국가 공무원이에요. 구급 공무원인데 민주당에 입당을 했어요. 바로 처벌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출직만 빼고. 그래서 내가 당원으로 가입해서 정당 활동을 하겠다면 바로 처벌받아요. 이런 것처럼 공무원이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명문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성이라고 집어넣으면 안 돼요.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뽑히고 나서 같이 경선했던 주자들인 안희정, 이재명, 최상 시장 이런 분들이 전혀 문재인 지지 발언을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게 정치 중립성의 그때 그 원세훈 부인의 표정도 아주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세훈이요 자기 죄를 감경받으려면 이명박이를 그렇죠. 내놔야 돼요. 그 독대로 그 계속 보고했다는 정황 증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이 되죠. 국정원장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증언만 해줘도 돼요. 그럼요. 근데 원세훈이 이미 징역을 살았어요. 또 다시 들어간 상황이잖아. 원세훈 입장에서는 이제 주물럭주물럭 해야 돼요. 이명박이가 나한테 이거 시켰어를 주물럭주물럭 해야 되는데 자필 진술서. 나이라는 것도 있다고. 징역 4년. 또 어떤 재판이 또 열릴지도 몰라. 지금 나오는 증거들로 보면. 징역 4년 끝나고 나오면 70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살게 된다면 원세훈 입장에서는 이명박이를 이름을 이제 내놔야죠. 그렇죠. 더 이상 데리고 갈 필요 없죠. 왜냐하면 원세훈이 4년에 더해서 만약에 7년, 8년, 10년 정도를 더 추가로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 죽어서 나와요. 이제 말년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끝까지 충성하는 건지.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권 내내 보면은 아까 푸나님도 얘기했지만 그런데도 아직까지 원세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늘 그 선거 공판 앞에서 모여들어서 원세훈한테 거수경례를 하고 그걸 또 원세훈이 웃으면서 받아들이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원세훈이 넥타이를 차고 웃는 모습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나올 때는 포송줄에 묶여서 넥타이도 풀어서 없는 채로 네, 원래 그 수감될 때는요. 넥타이 풀고 벨트 풀고 다 풉니다. 아, 그래요? 자살할까봐. 예, 그러니까 이 끈에 뭐 넥타이, 목걸이, 뭐 장신구, 모든 장신구 기본적으로 옷은 놔두는데 벨트까지 풀러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사실은 이렇게 법정 구속될 줄은 몰랐었던 것 같아요. 예상 못했겠죠. 네, 이때 부인이 이 법정 앞에 나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원장님에게만 죄가 있나. 판사 중에서도 오아시스 같은 새로운 판사의 판결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했습니다. 결국에는 범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부인 말은? 명박이? 그러면서 화가 나서 부르르 떨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그 해요. 원세훈이 도망 다니는 거를 그 뉴스타파에서 추적해서 찍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 2012년 대선 기간에 이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했던 부정선거 논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바로 2014년 4월 15일 날 국정원장이 사과를 하죠. 국민들한테. 4월 15일 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4월 16일 날 세월호가 가라앉았고요. 그다음부터 대한민국 정권이 마구 폭주를 하면서 염치와 도덕성을 잃어버린 정권으로 치달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부정선거가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내내의 9년 동안의 가장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뭐 종편이든 보도 채널이든 다 하는 이야기니까 거기서 안 하는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박근혜는 사실상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임이 사실 법에 의해서 거의 확정돼가고 있는 겁니다. 확정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12.12 같은 것이 사실은 내란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전두환 노태우의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애우 같은 거 물론 박근혜가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애우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박근혜도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서 대통령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역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예, 그게 법리적으로는 완벽한 게요. 이 원세훈 재판이 뭐냐면 2012년도에 국가기관 국정원이 개입을 해서 댓글 활동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대한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용판이 나타나서 무죄라고 뻔뻔스럽게 선언하고 그리고 박근혜가 그 무죄라고 기자회견하는 거를 미리 알고 토론회에 나와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그랬었죠. 우리가 기억을 들려보면. 자, 그리고 박근혜가 2012년 12월 20날 새벽에 대통령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임기 내내 나왔던 게 이 부정선거 논란이고 지금까지 재판이 끌고 왔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 이제 뭐 개표 조작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고. 그건 이제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하잖아요. 예. 국가기관들이 국정원만 개입한 것도 아니야. 경찰도 개입했고. 웬만한 정부 조직은 다 개입했어요. 예. 그렇죠.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은 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스템으로 정확하게 명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논란 될 필요가 없어요. 국가기관이 특정